일본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보조금 제도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추동훈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저희가 4가지 악재, 미국에 있는 4가지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또 일본 정부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국가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도 한번 봤고 이제 미국도 봤으니 이번 일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렌 버핏이 지난번 주주총회 때 여러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나라면 올해 대만에 투자하느니 일본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일본 투자가 곽강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시장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경제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일본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자로 발표를 했었고요. 고물가 문제를 대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본 경제, 일본 국내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대책을요, 5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물가 대책, 그리고 임금 인상 지원, 그리고 국내 투자 촉진책, 인구 감소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제와 감제 등 국민의 안전과 이러한 안심을 위한 대책을 고루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한 것, 어찌 보면 좀 일본스럽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서 소비 경제, 가계 경제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경감해 줄 것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요, 전기료나 에너지 요금, 현재 한국도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일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의 상승 같은 거는요, 특정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러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 일본도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보조금을 늘리고 감세하는 조치 등을 하겠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국내도 심각한 문제지만 일본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도 대안들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마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이는 이번 주에 확정이 된 이후에 4달 중에 빠르면 도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후미오 총리가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정책을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리가 직접 나서 이야기를 할 만큼 일본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발표를 하면서요, 고물가로 괴로워하고 있는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적절히 환원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면서 이번 정책들을 발표한 취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30년 동안 냉온 경제 상황이었다. 냉온, 즉 차갑게 식어있는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면 앞으로 투자와 임금 상승 등을 통해서요, 활발한 그리고 적절한 저온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일본의 저성장이 장기화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발 여러 가지 국가들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걷어내겠다라는 정책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냉온에서 저온, 온도가 바뀐다라는 건데요. 이 온도 차가 체감될 수 있을지도 한번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조치를 비롯해서요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겠다라고 이러한 총리의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실행될지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요 정치적인 문제로서 이 부분이 막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도 더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게 연봉 130만 엔의 벽에도 대응책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우리 돈 1,235만 원 정도죠. 연봉 130만 원의 벽은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약간 일본스러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또 뭐 스즈메 문당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일본스러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스러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연봉 130만 엔의 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를 좀 갉아먹고 있는 하나의 문제다라고 지적이 됐었고요. 이 문제를 이번 정책 중에서 하나로 발표를 하면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연봉 130만 엔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약 1,235만 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균 연봉을 생각했을 때는요. 즉,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부들이 소일거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버는 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130만 엔이 연수입 기준으로 넘어가면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가족 부양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각종 연금이나 세금들을 따로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파트타임 잡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더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본에서는 워낙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고요. 신조어처럼 이 130만 엔의 벽이란 말이 나오자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일시적으로 130만 엔이 넘게 되면요. 2년 동안 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유예해주겠다라는 정책이 같이 발표됐습니다. 즉 한 2년가량은요. 돈을 조금 더 벌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지 굳이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소득이 늘어나고 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실제로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이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과 같이 인구가 정말로 많은 나라들, 1억 명이 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굉장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내수 경제만으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는 국가들은 결국에는 소비만 활성화된다면요. 왜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경제 대국으로서 규모는 워낙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역추적을 해보면 이유는 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플레는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외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식료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식료품 25,768개 항목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7,000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임금이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 동안 식료품의 종류가 약 5만 개가 넘게 사실상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인상폭이 평균 15%에 달한다는 겁니다. 8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본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3.1%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라고 나왔습니다. 3.1%는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같이 굉장히 높았던 시점에 비하면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15%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생활, 그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의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선 다른 돈을 아낄 수밖에 없고요. 소비가 감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의 원인으로 또 꼽히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앞서서의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일본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엔화 가치가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엔저가 된다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여행 가기 좋은 거 아니냐, 조금 쉽게 하죠. 생각을 하면 좀 단순하게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엔화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가서 싸게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경제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재팬 디스카운트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 경제가 건전하고요.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워런 버핏이 대만을 투자할 바야 일본을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했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죠.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장 많은 차량 생산량과 그리고 가장 좋은 매출 실적 등을 보여주면서 일본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탄탄한 구조, 그리고 일본의 거시경제에 위기감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탄탄했고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몰려들면서 일본의 주가 지수도 많이 올랐었던 게 바로 1분기, 2분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엔저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엔저 상황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강달러의 문제로라고도 치환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엔화가 약하다는 건 달러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사실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가 지금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여러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상대적으로도 더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오늘 뉴스고요. 킹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강달러라고도 안 하고 달러가 킹이 되었다 해서 킹달러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현재 달러당 엔화의 가격이 149엔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1달러에 149엔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150엔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은 바로 개입을 한다. 어떻게든 유동성을 공급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재 150엔의 벽이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엔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요, 일본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부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평가가 계속 절하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엔저 상황이 일본 정부가 나서서 임시 방편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이 강달러라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본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계속해서 엔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의 은행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강달러뿐만 아니라 이제 킹달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현대차 철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위기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엔저 상황이었고요. 하나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엔 국내 기업, 바로 현대자동차의 위기, 현대자동차의 공장 폐쇄 문제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현지에서 나온 뉴스고요. 러시아에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의 산업통상부 장관인데요. 이 장관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현대차의 공장이 러시아 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러시아 장관이 직접 이런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만큼 어찌 보면 기정사실화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현대차의 러시아 사업이 사실상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한 시장을 잃게 되는 현대차의 위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지도 꽤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많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네. 잘 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사업을 굉장히 잘 펼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 브랜드 그리고 이 현대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과자들이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 역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1990년 이후로요. 러시아 수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거나 다른 데서 만든 걸 수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 이후로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에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07년에 현지 법인을 세웠었고요.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공략에 나선 게 현대자동차의 과거 히스토리입니다. 자, 2010년도에요. 6번째 해외 생산 거점을 바로 러시아에 짓습니다. 이 공장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지은 러시아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 기업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부터는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했고요. 이 생산한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으로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말인 즉슨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고부터는 항상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서는 인기를 받아왔었고 사랑을 받아왔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숫자라도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으로 점유율을 3위 정도까지 올랐었고요. 인지도가 워낙 높고 튼튼한 자동차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위기감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물건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 대한 수많은 국가들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가 그런 것들 거래도 막았고요.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었죠. 그래서 러시아에도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당연히 반대로 러시아로도 여러 부품들이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이 없으니까 자동차 생산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이유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당연히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자, 21년도에 현대차의 판매량은요 23만 4천 대 정도 됐었습니다. 20만 대가 넘는 굉장히 많은 차량의 판매량을 기록했었는데 결국에 이 판매량이 올해 8월에 판매량이 8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안 팔린 거라고 봐야겠죠. 네. 8대까지 줄어들 정도로 공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이어졌었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 이 현대차에 더 이상의 사업 여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현대차는 여전히 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바이백 옵션을 이용해서 차량을 회사를 공장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장은 다른 기업에 넘기더라도 몇 년 후에 옵션으로 다시 되살 수 있다라는 옵션을 집어넣어서 매각 옵션들을 제시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요. 그런 옵션도 없이 당연히 그냥 러시아로 넘어간다라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쟁이 이어졌을 때 바로 외국 기업들을 그대로 국영화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러시아 기업으로 되팔랐던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이전에 맥도날드 같은 기업은 전면 철수를 결정하고 바로 러시아 현지 기업에 회사를 넘기기도 했었죠. 여러 기업들이 준비에 나섰고요. 그랬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봤던 겁니다. 조금 전쟁이 빨리 끝나기라도 하면 다시 사업을 되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엔 새롭게 공장을 짓느니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공장을 사실상 러시아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현대차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차가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연간으로 따져서 20만 대가 넘는 차량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거 시장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차량이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워낙 네, 비싼 그렇죠. 가격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또 전기차지 않습니까? 이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동차의 시장의 형태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수 시장의 전통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면 되는 건데 시장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면요. 그 시장을 새롭게 공략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쟁 자체도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랐었으면 이미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완전히 놓치고 새 시장에서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들어가야 된다는 점,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정부의 이슈부터 현대차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시간은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픽미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